네, 그럼 여기서 엄중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지금 발생을 한 것인데요.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첫 번째 환자로부터 이제 2차 감염이 발생한 증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3차 감염의 우려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또 실제 이제 2차 감염자 중에서 일부 환자분들은 고령의 그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셔서 일부 사망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사망 환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6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그 중증의 질환이었고,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과 그 종양 질환이 있었던 분이라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지만, 첫 번째 지금 사망 환자의 경우에는 이 메르스 확진 이전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한 이후에 이제 확진이 되면서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사망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연령대도 있고요. 또 기존에 질환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 메르스에 쉽게 감염이 되고 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그런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대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당뇨병이나 만성적인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 연령적으로 50대 이상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연령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식이라든지 이런 그 만성 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거나 당뇨병, 또 다른 종양 질환이나 어떤 이유에 있어서 면역이 떨어지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자가 격리 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네. 네, 이 부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방역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환자로부터 노출된 밀접 접촉자를 선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빠졌다라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그 노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자로 선별이 되지 않으면서 자택격리나 아니면 아주 그 밀접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져버린 상태였던 거죠. 이 상태에서 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거기서 집중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자를 그 초기에 메르스라고 진단하기도 어려웠고, 그다음 그 현지 이동한 병원의 의료진들은 메르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의료진 전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2명의 사망자 모두 보건당국의 통제 체계 밖에 있다가 사망한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이들도 이 전염의 무방비로 노출됐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그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순 노출자라고 우리가 간주했던 사람들을 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그런 첫 번째 환자와 같은 공간, 같은 병실, 같은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 또 2차 감염자와 접촉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밀접 또는 단순 노출자로 가리지 않고 노출자로 규정을 하고 아주 그 밀착 모니터링을 하고 선제적인 그 확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망자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병실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같은 병동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 그 같은 병실이 아닌 상당히 떨어진 병실에 같은 병동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감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으신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기 전파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전히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비말과 같은 그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전파뿐만이 아니라 접촉 전파, 그러니까 의료진이나 같은 뭐 보호자 또 간병인들에 의한 그
손 접촉 그리고 뭐 청진기라든지 가운 이런 걸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 첫 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그 병원의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환기 시스템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스가 유행을 했을 때 그 한 호텔에서 화장실의 그 환기구를 통해서 사스 바이러스가 여러 방으로 퍼지면서 전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기 구조가 혹시라도 어떤 그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까지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당초 이 3차 감염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도 있었는데 지금 3차 감염자가 나오는 것들이 모두 2차 감염자가 격리대상에서 빠져 있었을 때 이 2차 감염자를 접촉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감염자가 계속해서 더 늘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3차 감염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한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첫 번째 환자로부터 노출된 밀접 접촉자들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상대적으로 3차 감염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감염자와 또 첫 번째 환자의 그 밀접 접촉자들의 그 역학조사 범위를 넓게 잡아서 그 중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빠진 환자들이 이 자택격리 지시를 받지 않게 되니까 안심을 하고 그 본인의 어떤 그 질병이나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게 되고 또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접촉자를 양산을 해내고 그런 과정에서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정부 발표대로 현재는 병원 내에서의 그 3차 감염이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지역 사회에서의 그 감염 발생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 방역 작업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지만 지역 사회의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차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것은 이 질병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접촉자 또는 이제 이 3차 감염의 경로가 분명히 파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광범위하게 접촉자들을 관리하는 좀 포괄적인 그 방역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방된 공간에서의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주 그 몇천 명, 몇만 명이 감염되는 그런 대유행 사례보다는 일부 소규모 유행이 자꾸 반복되는, 꼬리를 물고 반복되면서 유행이 좀 장기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격리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자가격리로 분류된 사람들의 지금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 그 접촉자 중에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 지침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의 환경이 이렇게 알맞게 되어 있는 분들은 자택격리를 우선적으로 권고를 여전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연령이 높거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나 면역 저하 질환이 있어서 메르스 발병의 위험률이 높고 발병하는 경우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시설 격리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제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그 검사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나 또 백신이 없는 상태인데요. 결국 합병증을 막는 것 외에는 방법이 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그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항바이러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에는 타미플루 뭐 이런 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특효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증상을 조절하고 또 이 고위험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기 부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라든지
체외에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치들, 그리고 혈액 투석과 같은 신대체육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환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보존적 치료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는 이 격리할 수 있는 병원이 충분히 마련돼 있나 이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 가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결정할 부분이 있지만 몇 개의 병원을 소개한 다음에 그 병원을 이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이번 주가 이 메르스 확산 혹은 차단 이 중대 고비로 봤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상황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첫 번째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의 잠복 기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발병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차 감염 환자가 발생을 했고 또 2차 감염자와 3차 감염자와 접촉한 접촉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발병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주의가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국민들의 공포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보건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중에서 잘못된 점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것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2차 감염자와 3차 감염자에게 노출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범위도 넓고 또 노출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의 2주가량 확진 후에 여러 업무를 봐온 실무 책임자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 좀 경험이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아직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실무 책임자로 좀 교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